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쓰리! 오랜만에 우리 열카 야구 이야기 식구들과 뭉쳤습니다. 아이고. 스나이퍼 장성우 의원 그리고 경향신문 이용균 야구 전문 기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다. 와,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7월에 보고 네, 처음 맞아요. 보는 네. 거더라고요. 뭐 여름 휴가도 있었고 또 지지난주에는 그 메이저리그 전문 기자 출연해서 아니, 근데 이창섭? 장성우 의원 그 회차에 지분이 좀 있었는데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엄청 디스하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야, 이번에 그 조회수가 얼마 정도 나올까 제가 딱 봤어요. 제가 오늘도 보고 왔는데 한 6,400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6,400. 뭐 거의 폭망이죠. 걔가 기회진이 잘하니까요. 그 유현진 그걸로 두 번째 딱 울고 먹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6월에 사이 영은 힘들고 평균 자책점 2.5 정도 나올 거다. 결국 유현진 선수가 지금 3경기 연속 부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창섭 기자가 6월에 얘기했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유현진이 부진을 지금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입이 방정이에요. 보고 있나 이창섭? 네. 오늘 저희가 뭐 이창섭을 까려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2019 KBO 리그 이제 팀별로 20경기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을 야구를 바라보고 가을 야구를 기대하는데 저희는 오늘 가을 야구와 1도 상관없는 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드디어 이 팀의 이야기가 열카에서 네. 다시 나옵니다. 좀 예.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일찍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2018 시즌에 제가 장성호 의원이랑 이제 대전구장에서 또 중계도 하고 11년 만에 가을 야구였잖아요. 맞습니다.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고 네. 2019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너무 한 해 만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결과적으로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봐야겠죠. 안일하게 대처를 안일하게 했다.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올 시즌 같은 경우에 하나는 지금 마운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지금 평균 자책점을 보시면 10개 구단 가운데 평균 자책점이 상승한 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지금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조차도 작년보다 평균 자책점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공인구 변수로 그렇죠. 이제 타고 투저가 좀 완화됐으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팀들이 평균 자책점이 작년보다 다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하나 이글스는 평균 자책점이 올라갔다. 그만큼 이 공인규 변화에 대해서 하나 이글스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거기서 오는 마운드 붕괴가 결국 올 시즌 하나의 어떤 그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어떤 그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근데 있을 팀별로 공인구 변화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막 분석하고 대처를 했나요? 한 팀도 있죠. 한 팀도 있는데 다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따져볼게요. 네. 지난해 한화가 3등을 했잖아요. 이 3등이라는 숫자가 사실 굉장히 운에 기반한 숫자였습니다. 운이요? 네. 프로야구 시즌들, 뭐 이제도 마찬가지고 한국야구도 마찬가지고 각 시즌 팀들의 어떤 순위나 승률을 예측하는 계산법 중에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피타고리안 승률은 이제 득점과 실점을 가지고 뭐 제곱을 통해서 계산해서 피타고라스 정처럼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자막 처리해 주겠죠, 이거? 예. 설명해. 득점의 제곱에다 곱하기 요즘엔 2제곱을 안 하고 1.86 네, 제곱 네. 정도. 지난해 한화의 승률이 실제 승률은 77승 67패, 승률 5할 3푼 5리였거든요. 근데 피타고리안 승률을 따지면 한화가 갖고 있던 득점과 실점의 분포로만 따지면 승률이 4할 7푼 9리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 승률, 그러니까 피타고리안 승률을 따졌을 때 지난해 한화의 정상적인 순위는 8등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왜 어떻게 그 3위가 된 거? 대부분 작년 시즌? 피타고리안 네. 승률보다 실제 승률이 높은 이유는 작은 점수차 승부에서 강했을 때, 불펜이 잘 돌아갔을 지난해 때 한화 불펜 평균 자책점 1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는 경기는 점수를 많이 주고 치고 이기는 경기는 작은 점수차로 이기면 실제 승률과 피타고리안 승률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바탕으로 한화가 사실은 기대 이상의 승률을 냈다. 불펜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운에 가깝거든요. 지난해 한화는 굉장히 운이 많이 컸던 시즌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전력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냈다라는 걸 한화 구단이 사실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팀의 전력은 지금 내년에도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FA 시장에서 일찌감치 빠져나온 것도 양의지급이 아니면 지금 우리 팀의 전력에다가 FA를 더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전력 FA 시장에서 완전히 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실제 팀 FA를 잡는데도 굉장히 열성적이진 않았죠. 잡긴 잡았는데 잡은 선수를 안 썼죠 결과적으로. 네. 그런 식의 전력적 판단은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유현진 갈 때 썼던 돈 다 썼잖아요. 유현진 갈 때 받은 돈. 네. 그래서 지금은 실탄을 좀 아꼈다가 뭐 필요한 시기에 몰빵한다라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는데 어쨌건 표현이 좀 국문과 출신이십니다. 하나의 전력은 하여간 지난 시즌에 전력이 높은 팀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겨울에 뭐 전력적인 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난 수준이거나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진다 하는 건데 지난 시즌 8위였던 팀이 올 시즌 실제 승률은 3할 7푼 9리인데 올해 피타고리안 승률은 3할 8푼 9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운이 올해는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8등 정도 뭐 했던 팀이 이제 9등하고 있는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전력상 숫자가 들어있는 전력상으로는 한화는 그냥 제자리 찾아간 겁니다 지금. 더 이상 보태지 않았고. 사실 이제 계획이 어그러진다고 하는 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계산한 거랑 착오가 생긴다. 하주석 선수 주전 유격수의 부상이 있었고 뭐 호잉의 부진,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한화 불펜이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부진. 사실은 전 서폴드와 체드벨 두 선수는 안정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두 네. 선수는. 근데 네. 나머지 이제 3, 4, 5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올 시즌 스프링 캠프 때 한영덕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김성훈이라든가 김재영, 박주홍 3, 4, 5선발을 이 젊은 선수들을 꾸리겠다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시즌 딱 들어가 보니까 김성훈 선수 선발 한 번밖에 등판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재영 선수도 한 번 등판하고 허벅지 부상 때문에 푸처스로 내려갔어요. 박주홍 선수 같은 경우에 3경기 딱 선발하고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영덕 감독이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젊은 선수 3, 4, 5선발을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명히 시즌 초반에 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에게 너무나도 적은 기회를 줬다는 부분. 뭐한 명은 부상이라 빼고. 네, 한 명은 또 부상이라 빼고 한다면 김성훈과 박주홍에게 너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도 저는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4월 달까지 4번에서 5번 정도는 선발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 경험 부족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사실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면서 다른 투수로 이제 교체를 할 어떤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인정이 되는데 이 두 선수는 너무나도 빠르게 선발의 어떤 그 보직에서 박탈이 되면서 그 선수들을 메워야 되는 뭐 장민재라든가 뭐 김범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사실 준비가 안 된 어떻게 보면 불펜으로 시작된 선수들이 갑자기 또 선발이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연속이 저는 결국 마운드의 붕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 시즌에 불펜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던 이태양 선수가 또 중간에 한번 선발 등판한 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 불펜으로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자기만의 루틴을 이제 불펜에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선발로 또 들어갔다가 한 경기 또 안 좋으니까 바로 또 빼가지고 엔트리에서 말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또 불러들여서 또 구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신없던 그 마운드 운영이 저는 하나의 올 시즌 그 하락으로 이끌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비단 듭니다. 하주석 네. 선수의 공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왕좌왕했다는 것 같은데. 지난 시즌 기대감이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현장과 프런트와 모두가 다 우왕좌왕했던 시즌이 아닌가.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실 프런트가 준비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삐그덕거릴 때를 대비해서 퓨처스라든가 어디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프런트의 역할인데 일종의. 근데 여기서 초반부터 일찍 계산을 걷어들이면서 이 자리를 빨리빨리 메워야 된다면 여기도 잘 안 돌아가고 여기도 잘 안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7월에 우리가 차명석 단장 인터뷰를 하면서 이성호 선수 영입 케이스 네, 그걸 들으면서 와, 무릎을 쳤잖아요. 맞습니다. 감독은 믿음의 야구를 해야 되고 단장은 의심의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의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강남하고 장성호가 같이 다쳤을 때는 어떡할 거냐. 베테랑 포스가 하나 더 필요하다. 시즌을 치르면. 밀어붙였습니다. 해보자. 근데 두 명이 정말 다치네요. 그 플랜 A가 잘못됐을 때 플랜 B를 구단이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장이 항상 그 뭐 의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차명석 단장이 했었잖아요. 예. 감독은 선수를 믿어야 되고 단장은 항상 현장을 의심해야 된다. 어. 이런 얘기가 진짜 와닿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지금 한화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이탈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 누가 메워줄 거야. 누가 나올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생각을 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용규 선수가 빠졌을 때 그냥 뭐 양성우라든가 뭐 장진혁이라든가 최진행 뭐 김민아 뭐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성적을 냈던 선수냐? 사실 그런 선수들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용규라는 자리를 과연 어떤 선수로 메워야 되는지에 대한 뭐 1차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고, 이 선수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선수로 메워야 되고, 2차 플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용규가 빠져도 우리가 작년에 3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줄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것 걸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본 없는 자신감? 원래는 근거인데 아, 그래? 근본 없는 자신감을 이렇게 통하고네. 다른 팀의 단장이 얘기해 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KBO 리그 전체가 지금 이정후, 강백호 신드롬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이정후, 강백호급의 아주 뛰어난 드래프티, 아주 우리가 잘 고르고 골라서 뽑은 대형 선수는 1군에서 바로 성공이 가능하다. 적어도 한 시즌에 한 명 정도는.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 팀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도 잘만 뽑으면 지금 이를테면 이제 베이징 키드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야구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들어와서 1군에 바로 전공할 수 있는 실력들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우리 팀도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뽑은 선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근자감을. 그 한화의 이번에 빅3 신인이 그런 사실은 근자감을- 빅3보다는 그중에 한 명이죠. 이제 노시환이라는 예. 선수인데. 변우혁도 있고. 네. 예. 게다가 한화는 지난해 정은원이랑 성공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은원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굉장히 지금은 이제 한화에서 가장 뛰어난 내야수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금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일종의 나이브함 혹은 일종의 착각들이 있었죠. 지금 전체적인 팀 빌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3루 쪽에 노시환이라는 선수가 고정적으로 어떤 출전 기회를 얻으면 정은원 정도를 따라가서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 섞인 지나친 희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은원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너무 잘한 거 잘해서 아니에요? 잘못했네요. 2년 차인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후, 강백호, 정은원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리그를 망친 거예요? 그 두 선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도 이제 중계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시민들이 강백호, 이종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선수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이 선수가 과연 그 1군 무대에 이제 발을 디뎌놨을 때 어떤 성적을 낼지, 이 선수가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과연 1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지,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 선수들이 1차 지명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상위 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이 젊은 선수들을 1군을 보냈습니다. 이거는 구단도 마이너스고 저는 선수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선수가 마이너스인 그렇죠. 다음 카드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가 어떤 닉네임, 마리화나라는 닉네임을 한 시즌 내내 끌고 다녔던 팀입니다. 그만큼 그 KBO 리그 팬들 관심의 어떤 그 중심에 있었던 팀이에요. 강력한 불펜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지고 있더라도 한두 점 정도 지고 있으면 불펜들이 딱 등판을 해가지고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그 점수차를 7, 8회까지 가다가 7회, 8회에 딱 뒤집은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124경기 기준으로 보면 하나가 역전승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38승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승밖에 없어요. 예, 똑같은 기간에. 그만큼 경기 후반에 어떤 특유의 하나가 보여줬던 응집력 있는 야구, 경기를 뒤집는 그 팬들이 정말 짜릿짜릿해하는 이런 경기가 올 시즌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 5회까지의 성적을 보면 5회까지 하나가 뒤져 있는 경기가 3승 52패예요. 이게 리그 최소 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5회까지만 딱 보면 돼요. 5회까지만 보서 지고 있으면 그냥 지고 있으면 끄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경기가. 그러니까 팬들이 이걸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경기를. 재미가 없으니까 경기 후반이. 이것도 저는 문제점이라고 하나야구의 생각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불펜이 무너졌잖아요. 리그 환경의 변화가 한화한테는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의 반발력 혹은 타구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한화는 지난해 불펜 투수의 대부분이 땅볼 유도형 투수였습니다. 투심 페스트볼, 싱커, 포크볼 이런 식으로 밑쪽으로 변화를 많이 줘서 땅볼을 이끌어내고 이걸 내야수들이 커버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봐야죠. 그렇다고. 땅볼을 유도해서 어떤 장타를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뜬공을 만들어서 편하게 승부를 해야 되는데 땅볼을 만드는 투수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잡아줬던 땅볼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요. 리그에서 땅볼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인데 내야 타구 중에 안타를 가장 많이 허용하는 팀이 한화예요. 실책으로 뭐 여서 나온 그러니까 97개니까. 그러니까 하주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3루수 송광민의 수비 구멍도 더 복잡해지고
이루수 정은원의 범위도 더 넓어져야 되고 연쇄적인 반응이 벌어지면서 지금 사실은 한화는 주전 포지션을 거의 따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루수, 포수 정도 말고는 그리고 호인 선수도 지금 우익수냐 중견수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를 지금 떠올려 보면 누가 주전이지? 그러니까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딱 세 자리죠. 최재훈, 정은원, 호잉. 이 세 명 빼고는 호인도 주전이 왔다 없다고 갔다 하잖아요. 봐야죠. 중견수 네. 우익수를.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세요? 호잉 선수가 중견수로 나갈 때 우익수로 나갈 때 타율이 엄청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주 포지션이 우익수인데 우익수로 나갈 때 성적이 좋은데 중견수로 나가면 또 성적이 좀 안 좋아요. 이게 예. 우익수는 사실은 중견수랑 겹치긴 하지만 네. 오른쪽만 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견수는 네.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수비포도 좀 넓어야 되고 아무래도 그 코너 외야수보다는 조금 많이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예, 좌중간이라든가 우중간으로 이제 많이 뛰어다니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게 거리가 좀 돼요.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오는 체력적인 저하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정근우 선수를 시즌 초반에 중견수로 이제 기용을 한다고 이제 천명을 했잖아요. 한영덕 감독이. 근데 결국 정근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타격 성적도 올라오지 않으면서 결국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외야 두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여러 선수들이 외야로 나갔는데 모두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잉 선수가 중견수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성열 선수가 사실 1루 쪽과 뭐 지명타자를 맡아줘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외야를 웃기면서 우측으로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또 이성열 선수가 사실 수비가 뛰어난 선수가 맞아요.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또 불안감. 모두가 다 피곤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가. 9월 1일 대전구장에서 그 아름다운 화해의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아니야. 고생했네. 잘 해보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전반기 끝나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전반기 끝나고.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가 사과는 조금 저는 그 일찍 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용규 선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이용규 주변의 그 아니 분들께. 이용규와 관련된 얘기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죠. 네네. 저는 뭐 이용규 선수가 그건 정말 조심스러운 예전에, 문제일 수밖에 예. 없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도 사실 이용규 선수하고 시즌 초반에 통화를 하고 이게 용규 선수가 전화가 왔는데 사실 안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용규 선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냥 안고 있기가 좀 뭐할 것 같더라고. 오히려 그냥 듣지 않는 게 제가 그냥 속이 맞아요. 편할 것 같아서 이용규 선수 전화를 한 번 안 받은 적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용규 선수가 한용덕 감독이나 프런트, 그러니까 이 구단 쪽에 사과를 저는 좀 일찍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기가 끝나면 이용규 선수가 복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용규 선수 복귀시키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용규 기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구단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구단 쪽에서 보면 약간 면 빠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명분을 못 찾네요. 네. 명분을. 그런 것 같아요. 또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방법이었으니까. 규칙 네. 사유에 대해서는 뭐 서로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 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격하게 또 논쟁도 하시고 이용규 선수가 처음에 잘못을 하긴 했죠. 네. 무책임하고 네.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저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용규 선수가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뻔히 본인에게 어떤 그 화살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용규 선수가 35살입니다. 예. 프로야구를 15년, 16년 했던 오래 했죠. 선수예요. 아무것도 모를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용규 선수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라고 이제 이용규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상관없어요.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몇 구단들이 이런 잡음이 생기고 성적 하락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올 시즌 기아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기아도 김기태 감독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구단 주변에서 나타나는 뭐 얘기들 보면 뭐 베테랑들의 태업이라든가 뭐 좀 베테랑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다던가 롯데도 마찬가지의 이름 언급들이 나오고 뭔가 하여간 구단들이 잘 굴러가지 않을 경우에 베테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 불거지면 다음에 오는 감독은 베테랑 죽이기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베테랑들을 막 어떻게든 새로운 얼굴들을 높이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이 돼요. 한국 야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거꾸로 한국 KBO 리그의 감독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감독이란 무엇인가 네. 할 때 한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감독이 하셨잖아요. 뭐 네. 야구판에서 맨날 떠드는 얘기가 선수를 살릴 수는 없어도 선수를 한 선수 죽일 수는 있다. 아니, 감독 입장에 빙의해서 한 거잖아요. 저 새끼 이건 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쉽죠? 네. 진짜 쉽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찬 선수들을 함부로 2군 내는 건 당연히 못하고 아예 그냥 방출을 시키든가 구단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왜 다 감독이 쥐고 있냐고. 구단이 선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선수가 A라는 감독을 만났을 때는 아름답게 뭔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B라는 감독을 만나서 이게 갑자기 커리어가 이상하게 마무리되고 꺾여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그렇죠. 불협화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한영덕 감독이 부임이 되고 이 고참들하고의 트러블이 이게 사실 그 바깥 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참들은 이렇게 확 잡고 가려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한영덕 감독이 만약 부임이 돼서 처음에 이제 고참들을 불러놓고 나의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나는 과감하게 너희들을 쓰지 않겠다라고만 딱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원칙에 대해서. 그렇죠. 이 선수들이 그냥 감독이 이런 방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고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동생들 잘 끌고 가고 위에 또 그 중고참이라고 한다면 위에 선배들 또 잘 가구 역할을 해가면서 팀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감독이라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야 너 이거 똑바로 해 뭐해 이게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참들에게 딱 던져놓으면 고참들이 다 이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딱 만드는 게 전 중요한데 그 이게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참들 그러니까 뭐 김태균 뭐 2군 내릴 때 장타가 터지지 않아서 2군을 갔다 와야겠다. 송강민 안 아픈데 지금 경기 안 나 뭐 자기 그 기록 관리하려고 뭐 안 나가는 것 같다. 뭐 이용규 갑자기 뭐 잘 치고 있는데 9번에 좌익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말을 같이 놓친 말을 너무 먼저 하는 것 같다는 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네. 그런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일들 전에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네. 그런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에서 네. 반대쪽의 의견도 만만치는 않아요. 사실 김기태 감독이 베테랑들을 얼마나 잘해줘요. 성적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서 김기태 감독이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단순히 뭐 베테랑들을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문제를 떠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독이 엔트리를 좌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2군에 내려보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왜 감독이 결정을 해요? 현장에서 그런 정도 권한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선수를 직접 쓰는 라인업에 감독이니까. 쓰고 안 쓰고를 결정을 해야지 2군을 내려보내고 안 내려보내고는 2군 내려가는 순간 연봉이 반이 깎이는 구조잖아요. 한국 KBO 리그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그냥 어떤 이유를 내서 내려보내는 순간 이거 감독이랑 선수는 끝나는 상황이에요. 내 월급에 반을 뺏어가는데 감독이 지금.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했나? 라는 생각 들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또 아니면 50% 감액제도를 없애든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감독 보고 베테랑을 잘해주라고 베테랑의 마음을 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히 매니저의 엔트리에 관념이죠. 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까지 감독이 다 하는 책임지고 건 지금 뭐 다 너무 과도한 권한이다. 다 구조조정도 하라고 그러고 리빌딩도 하라고 그러고 다 하는 거 다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감독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훨씬 더 이런 갈등들이 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은 네. 지금 이 한화의 어떤 뭐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문제 두 개예요. 맨날 반복되고 안 되는 문제. 리빌딩. 이미 정답도 없어요. 리빌딩이 뭐 이렇게 잘하면 잘하는 거지 그냥. 저는 결과로 리빌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아요. 저는 KBO 리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건물 몇 개 세웠을까요? KBO. 아니 한 200개쯤 되었어요. 리빌딩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리빌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준비를 해서 성적 내면 예? 되는데. 아니 그 건물 밑에 파묻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KBO 리그라는 것은 관중이 있고 맞아요. 돈을 지불하고 관중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리빌딩이라는 것은 팀 성적과 상관없이 팀 체질 개선을 하겠다. 과연 리빌딩이라는 게 이 KBO 리그의 정서상 맞냐?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아니 감독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시아 아까 LA 에이저스 감독 같은 경우는 10년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뭐 종신 계약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 이런 팀들은 사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3년이에요.
감독 뭐 선동열 감독 예전에 뭐 2년 하는데 5년, 요즘에. 뭐 2년 감독도 있고 3년 2년에 무슨 리빌딩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적을 내야 되는데 무슨 리빌딩을 한영도 감독한테 3년 네. 주고. 네. 무슨 리빌딩을 하라는 성적을 내야죠. 매년 성적을 내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앞길과도 상관이 있지만 그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을 위해서더라도 저는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프로를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승부를 봐야 되는 이런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뭘 위해서 리빌딩을 하고 누굴 위해서 리빌딩을 하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 저는 베테랑이라는 단어도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베테랑은 당연히 야구를 잘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베테랑 대우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실력이 떨어지고 한다면 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요것과 관련한 시스템 변화가 또 하나 필요한 게 FA 재자격?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재자격 취득이 어디 있어요? 4년 채우고 4년을 채워야지만 다시 FA가 한 번 FA가 되면 계속 FA지. FA 됐다 다시 갇혔다가 뭐 4년을 채우고 FA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FA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계약을 하는 거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러면 끝나면 당연히 다시 F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바뀌면 리빌딩과 베테랑에 대한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각 팀들이 성장 방향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도 계산이 될 것 같아요. 이 포지션이 없으면 나와 있는 FA 선수 중 올 시즌을 버텨줄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 지금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잊지 않으셨죠? 하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자꾸 점프를. 아니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한화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서 한화의 문제점과 그 문제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롯데도 네.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기아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 리빌딩이라는 것은 프론트와 단장해야 될 일이에요. 현장에 있는 감독은 그 선수를 갖다가 성적을 내야 되는 자리지. 맞아요. 리빌딩이라는 것은 단장이 이 선수, 그러니까 신인들이 만약에 한 1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선수는 뭐 몇 년 후에 군대를 보내고 뭐 다시 데려오고 지금 있던 이 선수를 뭐 군대에 보내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사실 팀이 선수가 입대를 언제 해야 되고 상무에 보낼 수 있는지 아니 상무가 안 되면 어디 뭐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이 되는지 현역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몇 년에 송광민 선수 한참 선수 전이죠. 네. 오래됐어요. 네. 네. 송가민 선수 군대 간 거예요? 그거 제가 하나 있을 때 2010년도가 그거 진짜 황당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가버렸죠. 네. 중간 아마 송가민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8월 달인가 제가 영장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영장 나와서 안 보이더라고요. 광기가. 그래서 어디한테 군대 갔대요. 구단이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한화네. 그러면 한화가 올해 못하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 건가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이 올해 폭발한 건가요? 한화의 지금 상황과 맞물리면서? 불운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한화가 마리아노 하면서 페넌트레이스 3위하고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한 건 운에 기반한 그렇죠. 일종의 우연이었던 거네요. 저는 팬들의 기도가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구장을 10년 동안 가을 야구를 못 하는데도 대전구장을 찾아서 꼴찌만 안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를 부르시는 그 팬들은 올해는 사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그 이슈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확실히 관심도가 저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댓글도 많이 안 달리고 온라인상에서의 네, 느낌이 반응도가 그래요. 챔피언스 필드 성적이 감정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네.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경로로 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예 외면해 버리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가장 잘못한 건가요? 지금 잘못한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작년에 3위를 한 한화 자체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정우와 강백호의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고 정은원 포함해서 누가 가장 잘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단의 총체적인 문제. 그 3위를 하는 바람에 끼인 거품들. 하는 바람에 단어 선택이 뼈를 때리는 단어 선택이야. 우연의 산물. 왜 3위를 해서 차라리 5등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3위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떤 그 거품이 많이 꼈어요. 구단 운영, 현장에서의 어떤 경기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인호 감독이 그 자신의 실수를 지나치게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고쳤던 것도 작년에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지나치게 갇혀 있지 않았나. 그거는 뭐 구단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도의 성적을 낼 만한 상황과 자격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뼈 때리는 얘기 같은데? 진짜 가슴에 콱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6대 4라고 봅니다. 감독이 6이고 단장이 4라고 봐요. 무조건 이 성적에 대한 책임은 저는 감독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독이라는 자리는 이 성적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잘하면 선수 탓이고 못하면 저는 감독 프론트 탓이라고. 사실 감독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네.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죠. 당연하죠. 잘하면 우리 네. 선수들 덕이고 네. 못하면 내 탓이다. 부상 때문에 작년만큼 부원진이 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구 반발력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성적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은 무조건 저는 감독이 최소한 60에서 70%는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KBO 리그의 올 시즌에.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선수 수급이나 선수 지원을 제대로 현장 지원을 제대로 못한 프론트의 잘못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의 책임보다는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무조건 이 성적은 현장의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서라든가 뭐 선수와의 불협화음 이야기, 작년만큼 구원이 좋지 못한 부분, 오히려 3, 4, 5선발이 굉장히 흔들렸던 부분, 모든 잘못은 다 현장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6대 4, 7대 3 정도로 감독이 잘못한 부분이 한 7? 네, 뭐요? 현장 네. 잘못했다니까. 네, 과감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확고한 것 같아요. 프런트가 한 3 정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열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요? 이용규 기자. 히딩크 감독의 축구가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의 리더십이라든가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리더들이 가져오는 변화의 양상들이 그 종목이라든가 그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 시즌 한국 KBO 리그 프로야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트레이 힐만 감독이 많이 생각이 나요. 힐만 감독이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한국 시즌 우승을 가져가면서 보여줬던 몇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장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패밀리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어떻게 사적으로 다가간다든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네. 그 패밀리 리더십이 KBO 리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올 시즌 문제가 있었던 여러 명의 팀들을 살펴보면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를 포함해서. 팀 내에 가족애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것들이 리더가 가져야 할 역할이자 덕목으로 보여요. 옛날처럼 뛰어! 뭐 점수를 내!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 차례 많은 사례들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KBO 리그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줄이 운동장 100m 다 가로질렀어. 그 인천 SK 행복드림 구장 가면 그 1층과 2층 사이에 이렇게 네온사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줄 요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금. 와, 역시 예. 한 줄 요약의 대가예요.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브레이크 더 프레임이잖아요. 네. 판을 흔들어라. 예. 뒤에서 좀 흔들지 말고 앞에서 좀 흔들자. 뒤에서 자꾸 흔들고 뭐 이러니까 뒤에서 흔들지 말고 판을 앞에서 그라운드에서 좀 흔들자.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브레이크 더 프레임. 예. 예. 알겠습니다. KBO 리그를 보면서 사실은 1988년에 이문열 씨가 쓴 소설 있잖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예. 네. 날개. 장대수 감독. 아니, 강수현, 90년, 손창민. 손창민, 아. 강수현. 1990년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최민식 씨가 나온 거 아세요? 모르죠. KBO 리그에 네. 날개가 달린 마스코트를 쓰는 팀 두 팀이 있어요. 그러네. 근데 한 팀은 추락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는 팀인데 우리가 오늘 이 독수리의 추락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닫기 전에 롯데와 한화의 최종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대차게 이번 시즌 막판에 깠던 두 팀의 최종 순위. 누가 9위이고 누가 10위냐. 두 팀이 9위, 10위를 나눠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네. 예. 누가 꼴찌를 할 것인가. 의미 없다. 의미 없어요. 전 9등하고 10위하고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강릉고등학교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좌완 김준웅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수를 지금 내년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하기 위해서 최하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뭐 강백호 리그라든가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KTUG가 이제 최하위를 해서 강백호 선수를 픽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감독이면은 김지욱 잡기 위해서 꼴찌 한다 안 한다. 전 안 해요. 최하위는 불명입니다. 맞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불명이에요. 전 안 해요. 그 선수가 만약에 뭐 김진흥 리그라고 해서 그 선수가 만약에 프로에 들어와서 진짜 잘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죠.
뭐 그런 그럼 롯데가 해야겠네요. 네? 거기는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감독을 교체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12회 따지면 뭐 대야.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죠. 알겠습니다.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한화 선수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선수 말머리 남겨주시고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스카이라인 제공 KBO 리그 공인구 사인볼 선물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 이용규 기자와 함께한 열카 야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카 3!